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6% 상승한 25,461.7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6% 상승한 2,738.31을 기록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한 7,328.8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110.72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10월 ETI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 올랐습니다. 한 전문가는 겨울 동안에도 고용이 탄탄하게 증가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수는 고용 추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변동성이 큰 지표들을 제외한 8개의 주요 시장 지표를 종합해 산출됩니다. 뉴욕 유가는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됐음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0.1% 하락한 63.1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에 나서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터키,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이 두 번째 본사 건물을 2개 도시에 분산해 설립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약 2만 5천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같은 규모의 본사를 2개 도시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술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은 버지니아주의 크리스탈시티, 댈러스, 뉴욕 등을 최종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20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9% 상승한 69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이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8개 국가는 제외됐는데 시장 역량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국가 행사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속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국내 증시에서 1,000원 미만의 동전주들이 급증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2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많게는 3배까지 늘었는데 투자 방향 함께 짚어볼 테고요. 이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식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시장 역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조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워렌 버핏의 자산주 매입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술주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이 오늘도 약세를 보였는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 약세는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름폭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숨고르기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몇 대 팔렸다 이 얘기를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데 뭐 몇 대 팔리는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애플의 상황들이 갑자기 바뀌는 이런 것들은 아닐 거고요. 결국 이제 애플의 실적은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 아이폰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이냐, 이 부분이 역시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톤 다운되는,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의 기업들도 아무래도 그 수량이 더 이상 잘 늘어나지 않는, 그리고 마진은 박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애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애플이 제자리만 뛰어도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을 더 키워간다라고도 볼 수 있죠. 다른 쪽은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애플의 향후 실적이 다시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ASP 기준으로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뭐 최저가로 나온 XR이 과거 가격의 가격 수준이니까 그 외에는 모두 가격이 올랐고, 또 신형 아이패드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프리미엄 쪽으로만 애플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익 규모와 매출액 규모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에서 대수를 얘기 안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가격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이런 고가 정책을 피겠다라는 속내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기술주들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이런 기업들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과도하게 상승된 부분이 숨고르기 하고 나서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 과거 IT 버블과 다른 점은 뭐냐면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99년 2000년 IT 버블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주식들이 좀 고공행진을 하면서 IT 버블 얘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그때는 실적이 안 나왔던 때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버블이 깨질 때 정말 환상이 깨지는 수준의 버블 깨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가격이 위쪽으로 괴리가 난 것들을 괴리를 메꿔주는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 보여주고요. 어제 뭐 벅스샤 해서웨이가 자사주 10억 달러 매수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었고, 에너지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강세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란 제재건으로 인해서 에너지 주식들이 나쁠 게 없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좀 내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뭐 사실은 미국이 이제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마감장은 눈치 보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 중요한 건 내일과 모레장이에요. 그 결과치가 나오고 결과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오늘은 상당 부분 눈치 보기 장세를 가지고 갈 건데, 내일 결과치가 나오는 내일과 모레 이 시장 흐름이 변동성을 좀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ISM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 PMI가 나왔는데요. 60.3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은 61.6 대비 좀 떨어졌는데요. 이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1.6은 진짜 근 몇 년의 최대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상치는 59.5였습니다. 59.5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좋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이렇게 좋다.
50이 중간값이니까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고용 추세 지수는 110.72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110.39 나왔고요. 전년비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전년비 4.6% 증가입니다. 미국 경기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역시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75.8%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는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실제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 있습니다만 어제 분위기를 봐서는 3.2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 몇 년에 가장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나 12월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가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좀 핵심만 말해보자면 이란이 이 생명줄인 원유와 천연가스 거래를 제재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를 이 제재 국가에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을 좀 보니까 유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제재 대상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쉬운 얘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있죠. 일단 미국이 많이 쓰죠. 근데 미국은 자체 조달을 합니다. 셰일 등으로 자체 조달을 하고 이제는 수출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죠. 또 그 다음은요. 일본과 한국, 그리고 큰 나라로는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개국에 보면 이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지금 그 경기 상승 흐름에다 플러스로 물가 상승 흐름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그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미국의 물가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금리 인상을 더 재촉시키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저금리 상황들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른 장작에 기름 붓듯이 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8개국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제재를 하는데 이 8개국을 열었다는 것은 그 석유 이란이 6개월 동안은 최소 석유를 다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겁니다. 제재의 뚜껑을 열었는데 완전한 폐쇄냐? 아니다. 한 이 정도 8개국 정도 빼고 나면 이란 딴 데다 안 팔아도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수요가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고요. 시장은 아마 이란 제재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중요한 거는 이제 6개월 있다가 본격적으로 완전 제재 쪽으로 또 진행을 할 것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5월 달이 다가오는 시점에 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 봐서는 지금 이렇게 이 고조됐던 위기 때문에 유가가 70달러 선에서 70달러 선대까지 올랐다가 제재 뚜껑을 열어면 별게 없으니까 62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과거보다 저점이 올라왔죠. 네, 이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달러 안 깨고 버티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대단히 그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달러 지수는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떨어졌죠. 물론 위안화가 강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달러가 만약에 이번 주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향후의 유가 흐름에 있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반영할 거예요.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유가는 오르겠죠. 당연히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내년까지 유가가 계속 7, 80달러로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제재에 대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 제재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좀 이슈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국가 행사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을 비판한 동시에 또 개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중의 무역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 이후에 기대감이 조금 죽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어제 중국 주식시장이 안 올랐잖아요. 네, 중국 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과 중국 시장은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당국가고 일당 독재국가니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시장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 한 얘기를 잘 보면 뭐라 그럴까요?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사실 처음에 나타났을 때 중간선거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그 이후의 행적을 쭉 차려보면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재선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중간선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중간선거 결과치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톤다운이 되면서 어떤 보호무역적 이런 흐름들이 완화되면서 그걸 시장에서 환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 하나로 채택을 하고 있으셔야 될 거는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그럼 편안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것이냐.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완전히 장악하더라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패권 전쟁이에요. 앨리슨 교수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 진화학과 역사를 같이 보는 이 학자는 이번 미국과 중국의 맞붙은 흐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존의 체제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충돌이 있게 되면 그런 일들이 약 한 15번 이상 있었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는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언급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이 단순히 미국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의 무역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메리칸 퍼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절대 강국에서 G2라고 언급되는 이 상황들은 미국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2로 올라온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그러면 옛날에 독일이라든가 일본은 어떻게 했죠? 고개를 숙였죠.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번에 시진핑 한 얘기를 보면 개방과 진보를 막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낙후한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언급들께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제 귀에 딱 들어왔던 건 뭐냐면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로서 세계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역사적 흐름을 사람의 의지로 돌려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이 흐름 막을 수 없다. 이런 역사의 도도한 흐름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시진핑은 미국의 그런 의도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역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미국 사람들은 별로 탐탁치 않을 것이고요. 중국 시장도 그 부분을 어제 이해했다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양의 수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경단위의 수입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무역을 늘려가면서 하니까 마치 이제 시장이 이제 뭔가 풀려서 좋겠다 해갖고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분명히 발언에서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선거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고요. 20일 날 어떤 일이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협상이 좀 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은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한국 시장에서의 적응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과 관련된 기업보다는 미국과 관련된 기업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중간 선거보다는 재선에 더 관심이 있고 중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좀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학창 시절 아주 좋아했던 시를 하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중략하고요. 맨 마지막이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쳤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예,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신 시일 겁니다. 그죠? 이상환님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 하는, 그죠?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듬뿍 담긴 조국에 대한 애정을 담은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을 드리운 그런 서정시고, 그죠? 자유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그 일제치하에서 국가를 빼앗기고 어려웠던 우리 민족 저항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이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예, 역시 국토를 수복하고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광명을 대한민국도 찾았다시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극에 달할수록 그렇죠, 여명은 박는다 하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민족 저항심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도 그죠, 하루 이틀에 찾은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것처럼 지금은 그런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을 염두에 둔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오늘은 이상한님의 19절로 오늘의 전략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어려움이 좀 극에 달했다고 하셨는데 최근 코스피 시장을 좀 보니까는 이 1,000원 이하의 동전주가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문제는 투자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식 가격이 10,000원 이상인 종목은 좀 평균 주가가 오른 반면에 10,000원 이하인 주식은 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들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이제 11월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지난주가 11월에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는 10월의 마지막과 11월에 시작이 겹치는 주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은 11월입니다. 근데 자, 이제 연말로 치달아들수록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 이후 20일 이후에는 거의 엔딩입니다. 클로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기간은 한 달 남짓. 제가 보기에는 매매일, 거래일로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에서 25일 정도밖에 올해도 남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분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 과중에 놓여져 있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전히 11월 달도 굉장히 어려운 한 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뭔가 변화 패턴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열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달까지는 동전주라고 속칭 말하는 1,000원 미만짜리 주가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도와 2018년도 2년에 걸쳐서 주가를 분석해 보니까 이 1,000원 미만 초저가 주들은 급등하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초저가주들이 급등하고 고가주들이 다소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초저가주들은 변동성이 심해요.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되면서 경기가 악화를 된다면 전통 가치 우량주보다는 이 저가주들의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가주들이 통상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낙하고 이 소위 말하는 먹튀라고 그런 표현을 흔히 씁니다만 이 대주주들의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이에 따른 투자 심리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주가 어우러지면서 이들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에는 주가가 반등시 급등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저가주들의 특성이 장중 고점과 저점 일교차도 크고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매 비중, 템포를 좀 조절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원유 가격 상승과 함께 52시간 근무 도입으로 우유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이 원유 가격은 4원밖에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만 과도하게 오른 셈인데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8월 달에 원유값이 인상이 됐죠. 원유라는 것은 우유, 마시는 우유입니다. 석유가 아니라. 이 원유값이 인상이 돼서 제품들이 인상하지 않을까 우려가 됐습니다만 정부의 강력한 가격 정책에 대한 유도,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인내를 했습니다. 그 손실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값 인상에 따른 쓰나미라는 표현을 쓸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원유값 인상에 따른 관련 제품들, 원유를 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이 줄줄이 인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빵이죠. 빵,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이런 공산품 가격들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롯데리아가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뚜루,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크리스피 크림하고 도넛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원유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 생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업종 이 식료품들의 가격 인상은 국내 경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커피, 빵 같은 우유를 주재로 하는 업체들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격이 상승한다면 또 소비도 줄어들고요.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대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이 강한 특히 경기가 불안한 이런 시장에서는 더욱더 시장에 불안한 요인이 서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낳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11월 말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에서 과연 국내 시장의 금리 인상 여부 어떤 결론을 내릴지와 같이 어우러지면서 맞물려서 여러분들께서도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식품주 영향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가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마진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정점에 달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달아 이들 우유 제품분들이 생활 필수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유 같은 경우에 가격이 아무리 올랐다 해도 분유를 안 먹일 수가 없거든요. 다른 경비는 줄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유가를 주원료하는 제품들의 상승은 그들 음식료 업체에 대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식품주에는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앞서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은 다소 잠을 좀 늦게 주무시더라도 해외 시장 동향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중간 선거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통 미국 대통령가 4년제죠. 2년이 지난 다음에 중간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아주 필두를 걸면서 변화의 패턴을 세계 금융시장, 정치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지속할 수 있냐의 여부가 오늘 밤부터 내일에 걸쳐서 판가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양당을 꽉 차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죠. 꽉 잡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근데 민주당에서는 하원을 과반수 이상 확대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435석에 이르는 하원 의원 전체를 투표를 하고요. 상원에서는 3분의 1 정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은 기존의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며 하원은 변화의 패턴이 크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 선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는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은 또 혼조 양상을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어제 동남아 증시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시장도 미국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 따라서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7일부터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자, 과연 이번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제롬 파월 세계 경제 대통령은 금리를 미국 금리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 역시 주의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의 중간선거 FOMC 회의 그렇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들 상황에 따라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정책 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우리 흔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밑재 본전이라고. 그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하는 이 중간 선거는 밑재 본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역대 중간 선거 해의 주식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20% 가까이 18%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이기고 지냐를 떠나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공화당이 예상을 깨고 하원과 상원에서 선전을 보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공화당이 그렇죠 계속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지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 보호무의 정책에 다소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에는 그죠?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최근 일주일, 2주일 전만, 크게 보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주식시장은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호재는 일시로 그치고 자그마한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 패턴이 일고 있는 그런 시점이 금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미 지난주에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최악의 상태가 벗어난 게 아니라 하락 기조에서는 벗어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하락 기조에서 벗어났다 하여 곧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락 기조는 벗어난 상태에서 상승 전환 포인트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 디데이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락 기조에서는 완전히 탈출한 모습을 보였다. 상승 전환의 그 시점을 체크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규로 매수에 들어간다면 그 신규 매수분에 대해서는 짧게 끊어치는 어느 정도 현금을 유지하면서 다음 장을 주시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최악의 경우는 벗어났다면 그러면 단기 매매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우량주라든지 어떤 특정 종목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이 다음 장에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아직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 전략과 현금 부분, 보수적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린 이유도 차기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총알은 남겨놓으십시오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차기 주도주의 가능성은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 다 가는 것은 아니죠. 더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땅굴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많이 빠졌다는 종목 중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 것이냐? 자, 최근 주가가 급 반등의 모습입니다. 종합지수는 마찬가지고요. 종합지수의 반등폭보다 더 강하게 반등한 종목군들이 차기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과대 낙폭된 종목 중에서 단기 급등했던, 단기 상승률이 컸던, 종합지수 상승률을 압도했던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원, 200원, 1000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비싸게 주고 사는 대신에 그만큼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것은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저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고생했던, 참고 기다렸던 그 엔딩 시점, 끝나는 시점이 곧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초가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간 선거를 체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간 선거가 이 공화당이 싹쓸이 했을 때는 초강세장이 연출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유주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화당이 싹쓸이 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반씩 논아갔던 그거는 주식시장에 저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그들의 목표치와 같이 상원과 하원에서 아주 만족한 성과를 올린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업종들, 석유화학 업종들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시장에서도 이들 종목군들이 대부분 고배당주입니다. 펀더멘털이 좋은 우량주예요. 그리고 이미 과대 낙폭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PIB센터 이정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짙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충청, 호남 지방은 나쁨 단계, 영남 지방과 제주도는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20에서 50mm로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한낮에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입동절기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